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 스픽스 아니지 최고의 방송사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우.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네, 하늘의 메리 은총, 크리스마스. 네, 아기 예수의 사랑 여러분들께 충만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도 얼마나 행복하게 가족들과 혹은 친지들과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오늘 사실은 막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들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넓게 가지고 시간을 조금 지내는 것이 오늘의 또 종교와 상관없이 오늘 같은 날을 기리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 방송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오늘 저희가 또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 옆에 계십니다. 우리 장용진 르포닷컴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요. 그 옆에 항상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이 사랑받는 이유는 오로지 진솔함 이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정계환 정치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기동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어제까지 밤늦게 통화를 했는데 예. 반갑습니다. 왜 저러시-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거 왜 이러신 거예요, 두 분 지금 아직 제가 이분 소개도 안 했는데. 그렇군요. 장영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요즘 이광수 복덕방 대표의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책이 좋더라고요. 네. 우원식 의장님의 너머 책도 좋고요. 예. 그다음에 정원호 송동구청장 책도 2개가 나왔더라고요. 예. 다 이제 전 이슈가 되는 것들 대충 읽어보니까 이 책을 한번 권유해드리시고 그 정기환 대표가 그 인터뷰도 하지 않았나요? 인터뷰하고 책 엄청 나갔어요. 아 그래요? 조회수가 6만 회가 넘었고요. 와. 책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6만 회 잘 안 되는데 베스트셀러 1위 그리고 하이라이트 쇼트 가자니까 한 3, 4만 회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 주식에 관심이 많고 이제 범진보 진영이나 개혁적 중도 진영이 오히려 또는 서민 중산층 심지어는 약간의 빈민이다 하더라도 짜투리 돈이나 용돈 모으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해서 부동산 투기 아니라 주식으로 그래서 기업의 생산성을 하고 서민이나 중산층도 부자가 되자 그렇게 해서 또 좋은 데 기부하고 또 우리 민주진보 진영 후원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고요. 제가 사실 노영희 변호사님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너무 좋습니다. 똑같지만 우리가 하고 지금 우리 방송 예, 오늘만 그러니까 할 게 아니, 엄청 오늘 많은데. 크리스마스니까 좀 이렇게 덕담도 좀 하면서 시작하자 그래도. 사실 저는 예.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광수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광수 신뢰할 소장님이 만합니다. 너무 사람이 괜찮고 예. 진솔하고 착하고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은 제가 충분히 네, 공감하고 변호사님 여러분들께 드릴 것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금 바쁘니까 사실 저희들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쿠팡 얘기 잠깐만 하고 우리들이 오늘 정말 해야 될 그런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서 지금 현재 이 쿠팡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 파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이 정보를 넘겼다고 하는 그 사람 잡아봤더니 범인 잡았다. 범인 잡아봤더니 안 넘겼더라. 유출 안 됐더라. 그러니까 자기 하드디스크에 다 갖고 있고 뭐 나머지는 와. 뭐 유출된 게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그렇게 보도를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무슨 소리야 지금. 게다가 트럼프 라인으로 불리우는 뭐 어떤 사람인가가 미국에서 미국 뭐 공화당 뭐 상하원 의원들 통통 털어가지고 계속해서 이거를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압박 수단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쿠팡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쿠팡에 대한 제재가 미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일으킬 수 있는 뭐 다른 식으로 이렇게 사실상 매국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업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미국 기업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서 이거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왜 우리나라 기업을 괴롭히니? 그런 거 당장 그만둬.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나라에서 나쁜 짓 하면 그동안 선진국들은 왜 다른 나라에 와서 나쁜 짓 해? 우리나라 망신시키고 선진국 그러면 안 되지. 그랬는데 미국이 이제 트럼프 전에서 엄청 퇴행하고 무조건 자국 이기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일도 발생했다. 맞습니다. 이럴수록 아마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진다고 봅니다. 지금 화면 보세요. 네. 쿠팡 미국 포럼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자기네들을 위협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지들 살려고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을 모두
나락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뭐 네.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쿠팡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자기네들이 특정을 했고 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 2차 피해는 없다라고 오늘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유출자는 3,300만 명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약 3,000개 계정만 저장했고 이후 이를 모두 삭제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노트북도 폐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 저장한 고객 정보는 공동 현관 출입번호 2,609개가 포함됐지만 결제 정보, 로그인 정보, 개인 통관 고유 번호는 없었고 외부 전송기 등 추가 유출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측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건 확인된 내용도 아니고 너네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 것도 아니야.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쿠팡이 피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리고 있다. 쿠팡에 강력히 우리는 항의한다.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및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 중에 있는 사항이고 쿠팡이 말한 것은 확인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같으면 이지 못해요. 이거 못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포렌식 하려면은 이게 지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들이 지금 진술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포렌식을 하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외부 유출한 흔적이 없는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당장 가지고 노트북 한 대 덜렁 가지고 가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요. 그거는.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쿠팡 집단 소송이 벌써 50만 명이나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쿠팡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11개 로펌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집단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48만 3,800명인데 1인당 각각 1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더라. 실질적으로 평균 배상 청구액은 13만 2,699원이고 총 청구액은 642억 원이다. 손해배상 금액 자체보다도 유출 사고 이후 쿠팡 태도에 분노를 느껴서 책임을 확실히 묻고 싶다고 하는 그런 고객들이 훨씬 피해자들이 많았다. 만약에 현재 소송 중인 혹은 집단 소송하겠다고 참여한 사람들만 계산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인용이 될 경우에는 배상금이 4조 4,719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쿠팡 전체 영업이익이 1조 2,827억 원이었는데 이 금액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쿠팡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 3,300만 명 정도의 개인정보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는 이제 국가급으로 놀아도 됩니까? 저가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이 법과 제도가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자기들이 자체 조사해서 일방으로 발표한다? 민간합동수사본부가 있으면 거기에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서 유출 여부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확인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지만 비판을 달게 받겠지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니까 시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국민 사죄를 하면서 이 사람의 진술서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 제공하고 있고 정부에서 공식 발표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예 노는 급이 자 우리가 국가 정도 되는데 너희들 우리한테 시비 걸었어? 야 조사 다 했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로 탈퇴하는 방법이 있으면 국민들이 안진걸소장 민생경제연구소 하지만 진짜 탈팡 운동을 해서 이것들은 아예 우리나라에서 발을 못 디딛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이따위로 무시하는 자가 발표 일방으로 하고 정부에서 반박하니까 이제 동급입니다. 네. 쿠팡 발표, 대한민국 정부 발표 동급으로 놀고 있는 이자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기업이니까 다시 한국 정부에 압박한다. 이런 놈 당장 퇴출시켜야 되죠. 월마트 한국에서 장사하다가 왜 문 닫고 간지 아십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하지 않고 그냥 아메리칸 스탠다드 까르푸 한국에서 장사하다 왜 떠났습니까? 프랑스식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맞는 한국의 제도와 법규와 그리고 소비자들의 인식에 걸맞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쿠팡 3,300만 명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 우리 죽일 수 있는지 아니 우리 없으면 못 살 거라고 할 때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급을 지난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한 10만 원 정도씩의 보상이 이루어졌었는데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도난 유출돼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쿠팡 사태는 기존에 있는 다른 회사들의 이 정보 유출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해킹 같은 그 외부적인 요인이 중요했었는데 이번 쿠팡은 직원 소행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허술한 보안 시스템의 문제였거든요. 게다가 그것을 처리하고 다루는 그 의장이라는 사람과 이 회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고의적이고 과실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다. 저는 이번에 잘못 걸렸다. 오늘 이게 생각합니다. 발표가 얼마나 엉터리냐면 이것들이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언론질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없다고 주장해 버리는 거야. 그렇죠.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일방 주장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찬반 양론이 유출했다와 유출하지 않았다. 이거 입증 어떻게 합니까? 유출 자체가 활용되지 않았다. 유출 자체가 없었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내부적으로 싹 삭제해버리면서 유출 경로가 어딘지 누군가 가져간 놈은 이걸 쓰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못 쓴다고 보고 우리 유출 없었다라고 단정지을 수도 있다 이것들이. 그래 놓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없었는데 마치 한국 정부가 본인들 탄압하는 것처럼 어떤 놈한테 배운 거예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무슨 선거 부정이 있었니 아니니 미국에서 학자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미국 공화당에 로비하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윤석열을 탄압하는 것처럼 바꿨던 그 못된 행태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하면서 이것들이 야 우리 문제 없었다라고 일방 발표하는 이거 조작 발표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끝까지 예. 파헤쳐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 범인이라는 자도 협조를 하겠죠. 야, 네가 한 짓이 다 밝혀지면 너는 죽어. 그렇죠. 어마어마한 민형사 책임을 질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한 3,000개 정도 어디 뭐 USB나 뭐 어디에 보관하다가 겁이 나갖고 그냥 다 우리한테 반납한 거를 이렇게 발표하는 거잖아요. 아직 이제 수사 착수했는데 진행하고 네. 있는데. 흉악범이 하는 네. 수준이라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거의 윤어게인 2로 김범석 어게인 지금 작전이에요. 미국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 약속을 까불지 마 이런 건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이럴 때에서 탈팡하고 사실 쿠팡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새벽 배송에 이제 익숙했던 맞벌이 부부라든지 삶의 그 스타일이 그런 분들은 뭐 조금 더 비싸더라 해보니까 마크 클리어가 좀 더 비싸고 막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조금 먼저 요즘 편의점에서도 1%나 2%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좀 밤에 들어가면서 편의점이라든지 전통시장에 이렇게 약간 발품팔면서 탈팡해버려야 됩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못하면 이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징벌적으로 법적 제재를 가는 것은 사실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가고 저는 이제 시민들이 소비자가 주권자들이 이런 부분에 예.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느냐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 이런 회사를 망하는 것은 국가가 제재를 통해서 허가 취소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아예 이 사람들이 예.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것이 진짜 소비자의 권리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 덧붙였어요. 이 쿠팡에 취업해 있는 국회 보좌진, 기자, 법조계 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관 검사와 전관 기자들이 쿠팡에 되게 많이 가 있는데 전직 기자들이 기사 막아주고 네. 전직 검사들이 기소 막아주니까 겁날 게 뭐가 있느냐. 아마 쿠팡은 그래서 지금 아나무인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이 보니까 지금 하는 짓이 미국 극우를 등에 업고서 극우들의 이런 그 준동을 우리나라의 그 무역 보복 형태로 써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국회 거기 취업해 있는 국회 보좌진이나 기자분 그다음에 법조계 인사들 양심이 있으면 좀 스스로 그 회사를 이제 나오는 거 탈팡 말 그대로 탈팡을 좀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도 탈팡이 필요하고 사실 국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냉정히 쿠팡 망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전혀 타격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또 다른 기업이 승계할 거고 그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면 노동자를 또 뽑을 겁니다. 수요는 그대로 있다면요. 그래서 네. 일시적인 혼란, 특히 이제 가끔 생각하면 이제 쿠팡의 주주나 쿠팡의 일부 착한 직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건 맞는데 한 번은 이런 악덕 기업은 한 번은 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죽어왔습니까? 근데 야, 그놈이 열심히 일한 거 싹 다 지우라는 게 김범석 육성이 확인했잖아요. 네. 와, 그동안 대한민국 어떤 악덕 기업도 그런 짓은 안 했거든요. 더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쿠팡, 우리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소식까지만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실한 거는 없고 실제 쿠팡이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 사건이나 문제를 무마하려고 하는 태도는 매우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에 또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고 문제가 좀 많다라고 얘기되어지는 이분의 얘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 단독으로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과 함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 보좌관들과의 난타전이 갈수록 점입가경 사태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취합해서 얘기하기가 매우 껄끄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내부적인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대통령 열일하고 있는데 왜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사달을 일으켜? 도대체가 뭐가 문제지?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지? 라고 하면서 다들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근 항공사 숙박권 수수 논란 등과 관련해가지고 혹은 그 전부터 있었던 본인의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의혹 제기들에 대해서 오늘 한꺼번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다 터뜨려버렸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의도 맞돌이라고 하는 이 보좌관들끼리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대화방인가요? 예. 이 방에서 나누어진 대화를 니네들이 한번 봐라. 니네들이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바로 그날 자기네들끼리 희희낙낙하면서 7명의 보좌진 중에 6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나를 우롱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한 사람들이다. 내가 사실은 이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사실은 사실관계가 오도되고 내 상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내용을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책임은 온전히 내 몫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여러 언론사에서 또 다른 제보가 있어서 해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한 가지 신념을 가졌는데 의원과 보좌 직원의 관계는 동지에 형제에 가까워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12월 4일 윤석열의 불법계엄 사태 다음 날 무너졌고 그들은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찰하면서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중에서 맛보기라는 표현 좀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한 9개 정도 되는 그런 대화방의 내용을 캡처해서 증거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선 김병기 원내대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PD님. 그러면 지금 보좌진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7명 중에 1명을 제외하고 6명만 방을 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왜 6명만 팠을까? 1명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편하게 얘기할 공간이 필요했던 거지. 대표가 좀 배신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그 폭로를 주동하는 선임 비서관에 결혼을 했는데 당시 주례를 김병기 대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병기 대표는 주례를 봐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25년 1월 달에 면직이 된 거지. 24년 12월 달에 그 탈방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대표가 12월 9일 날 애들을 모아놓고 야, 여의도 맞돌이라는 방을 내가 봤다. 나는 이런 애들하고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왜 니들은 나랑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고 그러니까 애들이 말 못했겠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인연 여기까지 하자. 그렇게 하고서 1월 달에 면직한 거지. 결혼을 할 때 대표가 나는 주례 같은 거 안 쓴다라고 하는 거를 서달라고 징징대서 서줬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자기가 그렇게 갑질을 하고 자기한테 그렇지 않은 양반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부탁은 안 했겠지 사실은.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끄집어내서 그것이 지시였고 뭐였고 이렇게 몰고 가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저 싱크는 이경 정치 에디터, 스픽스의 정치 에디터가 타 의원실에 있는 분에게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과 대화를 하면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우리 정기환 대표가 좀 얘기해 주시죠. 저 내용만 들어보면 뭐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병기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 6명이 작년 12월 달 그 이전부터 이미 텔레방을 만들어 놓고 김병기 의원 욕하고 김병기 의원 부인 욕하고 김병기 의원 아들 욕하면서 실제로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활동을 제대로 해야 하는지 하지 않고 뭔가 수가 틀렸는지 계속 욕을 했다. 이거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있고 난 뒤에 한 며칠 뒤에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내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 왜 여기에 거짓 사실을 또 이렇게 계속 이제 너희들끼리 이야기하느냐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 사람들을 다 면직 처리했죠. 쉽게 말하면 사표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지금 왜 억울하게 쫓겨났다라고 하면서 계속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김병기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들이 나를 모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고 그 내용이 억울한 점이 너무 많아서 차마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내가 폭로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폭로를 할 수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의 오늘 이제 일종의 반박이었죠. 그런데 이제 저 내용에 대해서 바로 전직 보좌관이 변호사가 2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야 이거 불법적으로 취득한 내부 텔레그램 아니냐. 이거 다시 또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개싸움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 그 출마를 했고 서영교 의원하고 서로 이제 경합을 하던 중에 사실 MBC에서 한번 문제가 터졌습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그 큰아들의 그 국정원인가요? 취업과 관련된 뭐 문제가 있었다 예, 이렇게 문제가 했죠. 있었다는 걸 이제 항의하는 그런 전화 녹음이 그때 터졌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터지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뭔가 모함을 당했고 이건 MBC나 뭐 이런 데서 뭔가 뒷배가 있는 일부러 이제 이런 걸 터뜨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얘기가 좀 역전이 되어서 현실적으로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때는 뭔가 정치 공작에 희생되는 사람인 네.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내대표 당선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이제 판단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MBC가 뭐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 뉴스타파에서 이번에는 차남의 그런 그 숭실대학교 편입과 과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확인을 좀 하고 싶다 그랬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는 또 대답을 제대로 안 해줬다는 게 이제 이 뉴스타파 얘기였고 실질적으로 뉴스타파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제 파헤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 이것도 역시 나를 공격하고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였어라고 하면서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칼 호텔 항공권 문제라든가 뭐 부인과 이제 병원에서 의저 문제라든가 별별 얘기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 사실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이런 얘기는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접한 소식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앙심을 품고 보좌진들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김병기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계속 언론에 흘리는데 이제 언론의 위치에서 보면 네. 첫 번째 팩트 체크가 중요하고 그런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실은 어떤 내용으로 싸움을 하게 됐느냐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김병기 의원은 하도 얼토당토 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자신을 공격한다 생각하니까 이것들이 다 나쁜 놈이에요 라고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제 정말로 큰 싸움판으로 이제 번져버린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 2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이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나, 두 번째는 이들의 주장이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피로감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이 긴 페이스북을 정당의 원내대표의 그 내용으로 우리가 매일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것까지 있으면 참 바라보는 쪽에서는 너무 지금 짜증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게다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안 그래도 쿠팡 사태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필이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또 그 쿠팡에 자기 전직 보좌관이 갔는데 그 쿠팡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전직 보좌관에 대한 인사를 논의하면서 뭐 잘라라 말라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계속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총평을 해보면요. 네.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너무 괴롭습니다. 진짜 괴롭겠어요. 연말 성탄 좋은 기분 또는 어제 이재명 그 우리 강훈식 김민석 세 분 시장통 가갖고 서민들하고 정말 소탈하게 논의하고 지갑에 3만 원밖에 없어요 하면서도 어떻게든 오늘 상품권도 홍보하고 또 요크루트도 막 사먹고 하면서 했던 이런 뉴스를 다 덮이고요. 네. 김병기하고 보좌진들하고의 이 두 그룹과의 개싸움, 칭찬 싸움만 지금 난리 났는데 하다 못해 자기 부하들, 보좌진들의 이제 텔레그램까지 어떻게 입수했냐 이것도 논란이 되겠죠. 당연히 굉장히 예민하네. 물론 저는 방금 저 전직 다른 보좌관 이야기한 것처럼 저렇게 뭔가 배신 때리고 의리 없는 행위란 전직 보좌관들에 대한 행태를 지적하는 여론도 꽤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있어요, 솔직히. 공익제보자이긴 해요. 공익제보자는 불법에 가담했다가 해도 공익제보자 되고요. 부도덕한 태도에 따라도 그 제보가 사회적으로 공익적으로 근거가 되면 공익제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태도 그다음에 그 텔레그램에 썼던 표현들 보면 문제가 많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지적한 게 과장됐다 하더라도 팩트라는 거예요. 예. 팩트예요. 그다음에 네. 자기가 뽑았고 자기가 신뢰했고 자기가 관리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자르긴 잘랐을 거예요. 단체로 자를 정도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전 과정은 정치가 관리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낱낱이 터져나오면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도 원내대표잖아요. 네. 집권 초에요. 지금 엄청나게 내란 세력 척결과 민생에 살리 올인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신경 곤두세요. 저는 이미 김병기 원내대표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이 됐다. 더욱이 오늘 그 보좌진들의 텔레그램을 이것도 전체가 아니잖아요. 일부 편집되었잖아요. 10대장을 공개했죠. 네. 더 심한 내용도 있겠죠. 바뀔 수도 없는. 근데 또 안 바뀐 내용에는 그 자기 가족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추정컨대 아들과 사모 이야기가 왜 이 보좌진들이 설령 뒤에서 욕을 했죠. 나쁜 놈들이죠. 그 자체는. 근데 왜 나오겠어요? 만약에 공과 사가 구별돼 가지고요. 공무에 아들과 사모가 개입한 일이 한 번도 없으면 뒷담화도 할 수가 없죠. 뭘 개입이야 뒷담화도 하잖아요. 네. 자꾸 거론됐다는 자체가 뭔가 섞였다는 거거든요. 저는 뭐 지금으로서는 최종 판단을 하지 않겠지만 오늘 내일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국민들의 여론은. 일단 네. 저기 시민사단체도 그렇고요. 좀 네. 객관적으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네, 보좌관들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 저도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는 언행, 제가 볼 때 이 얘들 일배야? 이렇게 싶을 때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람들한테 결코 뭐 좋게 보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지금 김병기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폭로 내용들 보면은 내용이 좀 결정적인 흠은 또 아니에요. 약간 좀 찌질해요. 그래서 그 흠집내는 수준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흠집내는 사안이 약간 언론을 타면서 과장이 되고 흥미 위주의 프레임이 작용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억울해 보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이 일이 다른 사람한테서 다른 의원들한테 벌어졌을 경우 어떻게 했겠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사퇴 요구가 안 나왔겠느냐. 저한테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김남국 의원하고 좀 가까웠다는 거 아니까 예컨대 김남국이 저런 자리에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느냐. 솔직히 김남국 의원 이번에 문자 본인이 보낸 문자도 아니잖아요. 답 한 번 한 거 가지고 자리를 내놨는데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이 문제 더 큰 문제가 아니냐. 자, 그런데 문제는 더 뭐다? 상황이 누가 보더라도 사퇴 요구가 나올 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 더 큰 문제다.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걸 것이냐를 두고 지금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누가 방울을 거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김병기의 표적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다들 지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돌아요. 억울한데요. 보좌관들 잘한 거 하나도 없죠. 예. 이 사람들이 엄청 잘못한 것도 사실이지. 그러나 그것을 비판할 공간과 영역, 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가 발화됐을 때 어떤 태도로 이것을 정리할 것인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김민희 원내대표가 너무나도 초보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다. 제가 두 가지 비유할게요. 첫 번째,
물론 이런 일이 아니죠. 국힘의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실에 있는 누군가가 만약 이 문제, 자신이 데리고 있던 보좌 직원들 때문에 생긴 문제가 점입 가경책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총리실에 있는 사람이 만약 이런 일을 지금 벌여놓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거꾸로 질문하는 거죠. 민주당의 기준은 뭐냐고. 국민주권정부의 기준은 뭐냐고. 그러면 이 보좌관의 행태가 잘못된 것은 제쳐놓고 16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 같으면 그걸 가지고 스위트룸에서 그 다음날 아침 조식 얻어먹어도 되나? 그럼 우리 국민주권정부 그렇게 하자. 다른 놈 다 필요하면 대한항공이 아니고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에어부산 다 받아라. 갈라먹자. 이게 되냐고요. 저는 공인으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맞는 책임도 따르는데 이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대응하는 방식이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남한테 욕을 하고 이재명 정부에 어떻게 이걸 가져가서 30만 원 되고 160만 원 안 되고 이야기를 할 거냐고요. 나는 이것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도덕지수, 집권여당 민주당의 도덕지수는 30만 원짜리는 처먹자!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이래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도 그 부분을 매우 속상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를 조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회관에서 근무하는 보좌진이 총 7명인데 그중에 수행하는 그 7급만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이서 방을 만들었다.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고 텔레그램 방은 이름이 여의도 맞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네들끼리 논의가 된 방이었더라. 그걸 내가 나중에 알았다.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터진 날 그들이 한 대화 내용을 듣고 내가 경악을 했다. 12월 9일 날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여의도 맞돌이라고 하는 방을 만들어서 대화를 나누었던 그 보좌진들에게 당신들하고 내가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냥 우리 여기서 더 이상 인연을 갖지 말고 끊어버리자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결국에는 그때부터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이 6명 모두 면직이 2025년 1월에 6명이 모두 면직이 되었는데 근데 이들 중에 몇 명이 이제 변호사 출신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한변협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미래전략실인가요? 뭐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변호사들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한변호사협회하고 무슨 연결이 된 건 아니냐라는 의심도 좀 품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더 중요한 거, 내가 그렇게 갑질을 하고 그렇게 니네들이 지정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너네들 중에 결혼한 그 사람 나에게 왜 그렇게 주례를 서달라고 했느냐. 난 분명히 안 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나에게 사정사정해서 내가 주례까지 서줬는데 그리고 내가 집들이를 했는데 집들이에 초대한 걸 보고 나를 보고 갑질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찌질하다 이런 얘기 솔직히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됐고요. 특히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밝힌 것 중에 제일 나쁜 건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6명의 여의도 맞돌이라고 하는 텔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누구를 거론해요. 무슨 구의원 어떤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술 취해가지고 누구랑 같이 어디를 들어갔네 맞네 이런 얘기를 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올라가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성에 대해서 성희롱을 하고 이거 하는 거 2차 가해 아니냐란 말을 해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본인이 공개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거든요. 물론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여성과 그 같이 갔던 남성은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거나 말거나 간에 우리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당신이 짚고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들이 알면 안 되는 혹은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이상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오셨기 때문에 한번 대변인으로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변인은 발언하기 좀 그러면 곤란하면 안 하셔도 안 됩니다. 되고요. 네, 제가 하지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자 대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공적인 그렇죠. 권한과 책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30만 원에 대해서 일단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이것도 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좀 하고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관리를 잘 못한 것도 저희 소치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억울해 죽는 거예요. 억울해 죽으면 대통령도 하면 안 되고 국무총리도 하면 안 되고 당대표도 하면 안 되고 원내대표도 하면 안 되고 심지어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되죠. 억울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식구, 내 가족, 내 형제처럼 내 동생처럼 이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나를 배신해? 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만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기분 나쁨을 감수하고 국민들로부터 판단하고 평가받고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좀 올라가 있는 것인데 이걸 왜 무시하느냐? 왜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신 그 자리에서 억울한 것만 생각하느냐고 민주당은 왜 생각 안 하고 이재명 정부는 왜 생각 안 하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왜 생각 안 하냐고 왜 본인 생각밖에 안 하냐고 정치인이 늘 국민 앞에서는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고 당원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선당무사입니다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원내대표님의 지금 생각과 행동은 본인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지금 억울해요. 제가 봐도 억울할 것 같아요. 물론 좀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하고 있습니다만 억울한 부분 본인은 분명히 억울할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 억울한 사람 어디 한둘입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얼마 전에 그만두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좀 억울하고요. 노영희 변호사님도 가만 대짚어 보면 억울한 것 좀 있으실 겁니다. 저는 많죠. 예, 네. 저도 억울한 거 꽤 있거든요. 저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억울했지만 그때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을 위해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는 그냥 위치라는 걸 때문에 억울해도 참은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럼요. 지금 아까 저기 우리 여기 이경 이 에디터도 예, 마찬가지죠.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이나 지위 때문에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의 민주 진보 진영을 위해서 스스로 억울함도 참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분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때 김병기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그분들을 도와줬느냐 아니면 그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 했느냐. 제가 볼 때 투자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본인이 억울함을 당했다고 해서 나 억울하다라고 팔짝팔짝 뛰면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네. 제가 조금만 부탁할게요. 실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억울한 사람은 대통령실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5개 혐의로 기소가 돼가고 이거 재판하자고 완전히 조작날조대가 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네. 국민을 믿고 나의 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참고 가는 거잖아요. 그 참아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라면 특히 원내대표라고 하는 무거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대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거는 오늘 또 보라매 병원에서의 의전 특혜 논란이 MBC 단독으로 또 나왔기 때문입니다. MBC에서는 김병기 의원실 소속 비서관과 보라매 병원 부원장 사이에 재작년에 있었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비서관이 이 보라매 병원에는 부원장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사흘 뒤에 의원님 사모님께서 안과 교수님에게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원장이 안과 교수님에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다시 한번 부탁드려 이 말이 사실은 그럼 그 이전에도 부탁을 여러 번 했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의혹을 이제 갖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문자에 언급된 김병기 의원의 아내 이모 씨는 실제로 재작년 4월 28일에 병원 진료행정실장 등의 수행을 받아서 백내장과 녹내장 등의 검사를 받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 부인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김 의원의 장남 김모 씨에 관한 의전도 또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비서관이 아들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라매 병원 행정실장에게 보내면서 현재 인근 병원에서 MRI 검사를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보라매에서 진료 받아 보셨으면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실장이 그러면요 진료 의뢰서 필요 없고요. 오늘 진료 가능하니까 오세요. 오후 1시 반보다 조금 일찍 오실 수 있으시면 첫 번째 순서로 대기 없이 보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관련된 그 전직 비서관 A씨는 MBC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김병기 의원과 사모님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사모님이 직접 장남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내줬습니다. 김 의원의 가족들이 병원에 갈 때는 지역 보좌관이 함께 동행을 하고 병원 직원들도 내려와서 의전을 해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해 11월이 바로 의전 갈등이 한창 아주 극에 달했던 바로 그런 타임이었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때문에 전공의 대부분이 의료원정을 떠났고 길어지는 의료 공백 때문에 오히려 피해 간호사가 투입될 정도로 사실은
이런 검사받기가 어려웠고 진료 의뢰서 없이는 큰 병원에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데 보람의 병원이라고 하는 그 큰 병원에서 진료 없이 진료 의뢰서도 필요 없이 당신들을 진료받게 해주겠다라고 했고요. 보람의 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인데다가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신대방 등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어서 특히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 원내대표가 바로 이 보람의 병원 시설과 의료진 2배 확충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어서 이해충돌 문제가 지금 더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칼 호텔 관련해서도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합병 때문에 아주 큰 이슈가 있는데 바로 그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되었다는 게 바로 김병기 의원의 문제였었는데 이번에 이 바로 보람의 병원 문제도 그런 이해충돌 문제가 또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죠. 여기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관내 병원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과 친분이 있는 보좌진에게 예약을 부탁했을 것으로 기억을 하고 내가 의전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곧 수술 예정인 백내장이었고 아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임무 수행 중 다친 무릎 인대 때문에 진료를 받았던 것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게임의 방식으로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 견디기 어렵습니다. 계속 가면 계속 더 나올 거예요. 지금 삼성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몇 사람이 몇 년 동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것이 만약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아마 대기되어 있을 것이고 이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그냥 가야 되죠. 그 사람들의 행위가 부도덕하냐 비윤리적이냐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은 팩트가 무엇인지 MBC가 저렇게 보도한다는 것은 사실에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에 대한 거 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일까요? 민주당 이 정도 하는데 우리 관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서적으로 용납이 되냐고요. 왜 이렇게 김병기 대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확산시켜서 얘를 욕하고 부도덕하다 해놓고 계속 터져나오는 것은 기록으로 남아있을 텐데 그리고 또 한 번 더 질문하면 왜 6명이 한꺼번에 그런 방을 만들었겠는지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실에 인턴까지 보통 9명인데 6명이 단톡방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 아 이거 내가 지금 뭔가 지금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큰일 나겠다 이런 거고요. 소문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딘가 직장을 구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쿠팡을 왜 만났겠습니까? 부도덕하다는 걸 혹시 알리려고 만난 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갚음이나 앙심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오면서 이판사판 죽자고 이제 덤비면 누가 손해보느냐. 이미 이 함께 일했던 사람은 손해를 다 봐버렸어요. 아무것도 일자리도 못, 직장도 못 가고 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끝장날 때까지 이거 계속 까발리겠다는데 어느 언론에 주느냐. 근데 보수 언론이 아니에요. 그냥 한겨레 신문 그리고 MBC 같은 데 계속 이렇게 이제 하고 뉴스타파. 뉴스타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관용의 범위를 일단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수석 국민으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당에 어떻게 부담을 덜 줄 것인지 정부에 부담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걸로 빨리 전환해서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사실 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보좌진들이 나쁜 사람이긴 하네요. 저 김병기 의원 장남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서 다쳤잖아요. 이 공무수행증 다친 거 이분이 저기 비밀임무 수행 중에 다친 겁니다.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런 걸 건드렸다는 거 이거는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했을 거고 제가 볼 때도 이 사람 이 보좌진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변호사가 2사람이나 있다면 이런 짓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 나쁜 짓 하는 거 이 사람들 수준 이하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하고 맞상대하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성숙하지 못한다거나 그 급에 맞지 못하다는 것도 분명히 보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분명히 보입니다. 이 점은 스스로 이제 풀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아무튼 다 떠나가지고 아까 이제 박지원 의원이 보좌진 탓 말고 이제 의원들이 참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론이 너무 안 좋거든요. 이거. 동네 가거나 온라인에 가면 본인 처신 반성해라고 이제 언론이니까 선배로서 했고 김우영 의원도 인터뷰에서 뭐 논란을 다 떠나서 대처하는 게 너무 아쉽다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텔레그램을 공개하고 보좌진들을 맹비난한 게 그 보좌진들 중에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방식도 내용도 과장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일본 쿠팡 만난 거 그걸 무슨 밀실 만난 거라고 이렇게 공부하면 엄청 억울하고 황당하겠죠. 근데 밀실 호텔이니까 뭐 사람도 많이 오가는 곳인데 또 여러 명 있으니까 비밀 뭐 이런 건 아니었죠. 근데 왜 국감 한 달 앞두고 서영교가 그
대한협회 부회장, 대한변협 부회장 만났는데 쿠팡 임원이었던 건 자기 문자에 부적절이라고 보고 받아놓고 본인은 한 달 전에 그냥 차라리 의원실에서 만나거나요. 아니면 전화로 거의 보좌관 취업한 모양인데 나를 팔고 다니나 나를 음해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쿠팡은 제가 뭐 그 보좌관이 갔다 난 것도 우리는 할 일 하면 이렇게 전화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만나고 뉴스타파 보면 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뭐 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버질 억울함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 그 보좌진들 중에 찌질한 자들도 있겠지만 못된 자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다 알아도 이미 사태가 특히 오늘 텔레그램을 공개함으로써 그다음 페이스북에 그것을 보좌진들 탓으로 돌리면서 저는 수습하기 어렵게 됐다고 봅니다. 네. 민심이 아주 악화됐습니다. 네, 권혁헌님께서 민주당은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각오로 당내 불선한 행동으로 미숙하게 실수를 연발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이 가운데 이제 김현철님께서 우리 정기환 대표에게 또 정말 힘내시라고 또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하셨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게시판에 얘기는 김병희 원내대표의 처신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좀 판단하셔가지고 이걸 좀 슬기롭게 좀 대처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빨리 끝내는 거는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정기현 대표님. 네. 김병희 원내대표에 대한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이걸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많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듣기 싫어하든 뭘 하든 간에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얘기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는 옳지 않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좀 분위기가 그렇군요. 아니요, 뭐 좀 이야기할 거 해야 됩니다. 저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도덕적 기준과 잣대로 갈 거냐. 과거에 허용됐던 관행이나 관습조차도 지금 국민들이 바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 억울한 면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수용하고 이것을 자정과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 국민주권 정부에 맞는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몇 가지 측면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정부의 성공, 민주당의 도덕적 기준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김병희 대표가 뭔가 지금 이 문제 그리고 본인은 이미 정책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이미 가버렸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정치하는 내내 이 문제 쉽게 얘기하면 이슈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바람에 생긴 이 문제는 정치인의 숙명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어쨌든 감당해야 할 또 몫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며칠 가지 않을 겁니다. 이번 주말 안에 뭔가 사단이 나도 나지 이거 이대로 그냥 넘어가자 덮자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대변인의 발언이 나오는 순간 끝인데. 근데 국민의힘이 사실은 생각보다 조용하다. 왜 그러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살려놓는 카드가 나에게 정치적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런 거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상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조직이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 한 두 분 물어보니까요.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댓글에 장용진 기자 왜 실드 치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드 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제가 누굴 알아주시면 실드 쳤다고요? 좋겠고요. 참 이분들도 저기 문해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네, 아니 이제 다들 이제 속상하니까 하는 얘기들인 것 같고요. 자, 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선교 씨 결국은 걸렸네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이 얘기 좀 한번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많이 의심했었죠. 김건희 일가가 양평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했는데 수백억 원의 개발 이익을 얻었는데 개발 이익금에 대해서 분담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다. 사실 양평이라는 데가 그 수도권의 그 양평 그 댐에서 보이는 그런 뭐
수돗물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거기가 좀 담수화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개발을 거의 못하는. 왜냐하면은 수변 보호구역. 수변 보호구역이기 수질 때문에 보호구역. 여기에 뭐 저기 오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활 하수라던 게 유입이 되면은 사실 수도권 전체 주민들의 식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개발이 제한된 곳인데 여기에 아파트가 턱턱 들어선 것도 굉장한 어떤 행정적인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네. 그런 아파트를 지으면서 떼돈을 벌었다? 떼돈을 벌고 나서도 아무런 개발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하수만큼 또 그 하수를 처리하는 뭔가 정화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막대한 돈을 공공기관이나 양평이나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 부담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면은 양평에 이렇게 큰 아파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들이 들어선다고 해도 그러한 거기서 나오는 생활하수나 여러 가지 환경오염과 관련된 그런 정화시설들을 대부분 개발업자나 이제 입주민들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혀 그러한 불이익은 없이 이익만 받는데 여기에 김성교 국회의원이 당시 군수였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여기에 여주 양평 지청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뭔가 짬짬이가 있을 거라는 게 근 4, 5년 동안 정치권의 회자가 되는데 이번에 특검에서 이 뭔가 좀 단초를 발견한 게 아닌가. 그래서 김성교까지 기소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아무런 뭐 혜택도 주지 않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김성교 의원이 당시 양평군수로 있을 때 그 양평군 공무원에게 김건희 일가 사업을 도와주라라고 지시한 게 이번에 네, 확인이 됐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진술을 같습니다. 특검이 이제 확보했으니까 네. 사실 그런 진술이 없이는 기소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기소에도 패소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강둑구원하고 제가 제일 먼저 고발하고 또 뭐 고발인 조사 각종 기자회견 뭐 워낙 많이 잘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개발 부담금 17.5억이 그러니까 17억 5천만 원이 부과됐는데 그걸 한 번 줄여주고 2016년 17년 결국 영혼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사이 김성균 아까 말한 삼선 양평 군수고요. 이 사람은 선거 날 때마다 항상 선거법이라든지 정치안법으로 문제가 돼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됐던 사람이고 윤석열 한 1년 동안 여주지청장 할 때 둘이 친구여가지고 소맥도 자주 마셨고 또 사석에서 친구야 하면서 그 유명한 김성구의 발언이 나왔죠. 내가 나만 보면 윤석열이 고맙다 미안하다는데 그 이유가 되게 중요했어요. 네,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내가 장모니까 다 잘 허가를 해주니까 이게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제 본인이 자백을 한 거죠. 근데 본인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일단 공무원들 2명이 동원이 돼서 최은순, 김건희, 김준한테 특혜를 주고 그래서 17억 5천만 원을 영원으로 만들어 줬고 근데 이번에 특검 규정을 보면 22억을 배임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양평군이 받아야 될 돈 안 받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18억 외에 또 다른 특혜를 줬거나 아니면 처음에 18억을 부과한 것도 봐주기로 했던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직 공소장이 공개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던 것보다 더 많은 죄가 있고 그 과정에서 최은순과 김건희는 또 그 특유의 이 불법 비리를 저지를 때 항상 그 검찰이라든지 뭐 특수관계인들을 동원하잖아요. 지역에 이제 사이비 기자한테 3억 원 정도의 돈을 주고 회사 돈을 빼돌려가지고 일종의 뇌물을 먹인 거죠. 그걸로 김성교와 공무원 로비를 하게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그런 비리가 기자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네, 그 지역 언론 기자. 예,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여기 공소장에 보면 정확하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좀 나오지 않은 게 있고 이 사람의 행위에 비해서 받은 돈이 양이 좀 커요. 3억이에요. 그렇게 많이 억대에 받는. 근데 지금 보면은 공무원 담당 공무원을 소개시켜 줬기 때문에 3억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최은순 쪽으로부터. 최은순, 김건희, 김진우가 3억 가까이 주는데 이 지역 언론사 개발 기자에게?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줬다는 거. 그럼 개발 부담금이 한 이제 20억 안팎이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하면 3억이 상당히 큰 거예요. 큰 돈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보도가 아무도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 차례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원래 양평 공흥지구에 LH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어요. 2번이나. 그렇죠. 2번이나 지으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무산이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지역 주민들이 반대 플랜카드를 건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공릉리에 가서 주민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반대하셨나요? 그러니까 몰라. 플랜카드만 걸려져 있었지. 난 누가 했는지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얼마 지나 직접 취재를 했어요. 네. 장윤선 우리 장윤선 기자는 많이 갔죠.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그 LH가 그 LH 아파트 그 처리하는 계획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청이 LH 공문을 보냅니다. 주민들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LH가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바로 공흥리 최은순의 아파트가 들어서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반대했는지 현지 주민들이 몰라. 근데 제가 아파트 들어갈 위치는 보니까 지금 그 최은순이 지었던 아파트보다 몇 배는 훌륭한 곳이에요. 그 양평 읍내 한 복판이에요. 어허. 그런데 누가 왜 반대했는지 지금 지역 주민들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일본은 거기 여전히 나대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기사를 써준 언론사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이 분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3억이라는 돈이 대충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작업을 같이 한 네. 김건희의 동지죠. 그러네요. 비리 동지.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자, 이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이 양평 공흥지구 비리 같은 경우나 이렇게 이 부분은 계속 취재를 해가지고 그 공개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워낙에 약간 좀 그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이제 언론에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 부분도 추가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25일 파이낸셜 뉴스 취재에 따르면 특검팀은 원래는 이 김선교와 최은순 씨 가족, 김건희 씨 가족이 접촉한 시점을 2016년 6월로 특정을 하고 수사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 최은순 씨 그리고 김진우 씨, 김건희 씨와 양평 군수 재직 시절에 김선교 의원이 만난 게 2014년 8월 25일 이전이더라라고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김 여사 일가의 회사인 ESIND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논의한 것도 이때부터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게 특검팀이 밝혀낸 내용입니다. 특히 특검팀에서는 이번에 그 압수했던 휴대전화를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김선교 의원이 양평 군수 시절에 명함이 나왔는데 그 저장 날짜가 2014년 8월 25일로 기록이 됐고 이후 2016년까지 최소 2차례 이상 만나서 이것에 대한 해당 논의를 이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개발 부담금뿐만이 아니라 공사 초기부터 만나서 매입 지가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을 한 것으로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이 관련자들이 모두 내용을 부인하고 있었으나 물증, 객관적인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진술이 번복이 되었고 특히 양평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내가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술한 게 지금 핵심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안타깝고 올해 사망한 그 공무원분이 있었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혹시 강압적으로 했으면 안 될 일인 거죠. 근데 그때 특검이 해명이 이랬어요. 강압적으로 수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미 그렇죠. 진술 갖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냥 확인만 받은 거다. 근데 그분도 진술에서는 확인해 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상한 메모에 갑자기 중간에 막 김성교 의원이 시켰다고 막 강요했다 넣었는데 어쨌든 그분 사건은 너무 안 됐고 근데 우리가 전체적 맥락에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서 강압적으로 수사할 일은 없었을 때라는 특검의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조사를 받으면서 이 오늘 그 기소된 공무원은 비슷한 진술을 처음엔 했다. 나중에는 번복을 했지만 이제 그랬군요. 이렇게 맥락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매입지가부터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지가를 최대한 낮춰야지. 나중에 이제 여기가 350세대에서 한 800억 정도 매출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800억이라는 거 아니요. 언론에서 개발이 800억이라는데 실제 이제 뭐 땅값 매출. 처음에 매입 시 지가 그다음에 실제 들어간 건축 비용, 개발 비용 있잖아요. 그거 빼면 한 100억에서 110억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개발 부담이 한 25% 정도 부과됩니다. 그 개발 이익을 한순간한 법률에. 그래서 17억 정도가 나왔군요. 그래서 한 25억, 20억 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근데 매입지가 최대한 낮춰갖고 싸게 산 다음에 최대한 비싸게 분양해가지고 그렇죠. 매출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야 될 돈이 일부 부담금에 개발 부담금이 있는데 그건 최종적으로 이제 매입 시 토지 그다음에 냅도도 올라갔을 땅값 그다음에 개발 비용을 이렇게 빼고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걸 처음에 지들도 18억으로 만들었던 걸
두 번에 걸쳐 영원으로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비리죠. 근데 이것이 2014년도에 물론 이제 저희는 최은순, 김건희는 그 전부터 김성교를 알았다고 추정을 합니다만 지금부터 김진우가 그 앱에 명함 앱인가 보니까 뭐 리멤버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런데 2014년 김진우가 만난 건 확실해. 그때 이제 김진우가 또 사업을 주도하고 왜냐하면 김건희는 또 그때는 또 다른 데 비리에 뛰어들고 있었을 거거든요. 주가라든지 장고라든지 뛰어든 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나눠서 역할 분담한 겁니까? 거기는 가족 비리 공동체에서 나눠서 하고 윤석열이가 다 커버가 안 되면 또 윤석열 측근들이 커버해주고 뭐 이런 상태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김진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김선교한테 로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음성적 교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 어쨌든 김성교 의원 정확하게 본인 한 죄값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재판 제대로 진행받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기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추가 수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종합특검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국수본에서 할 것이냐 경찰에서 할 것이냐 이거 좀 따져봐야 하는데 기소되고 나면 사실 수사 못 하는데요. 더. 아니 이제 추가 혐의를 찾아낼 수도 근데 이제 있습니다. 수사 혐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추가 혐의를 이제 찾아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수박 그달기식 수사인지 지금까지 나와 있던 증거를 다 취합해서 완벽하게 진짜 범죄 혐의가 다 입증이 됐느냐 아니냐. 사실 이거를 깎아줬는데 수십억 원의 개발 부담금을 없애줬다면 구속감이죠. 예, 예, 왜냐하면 행정공무원이 그걸 했다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일반 공무원은 한 1억 안팎 횡령만 돼도 배임해도 구속시켜요. 근데 이 김성교는 지금 군수의 국회의원이니까 훨씬 더 책임이 큰 그래서 사람인데요. 이제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했던 민생경제연구소의 이제 안 소장님이나 아니면 강덕구 의원 같은 분들이 지금 이것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야 범죄 혐의가 김성교 의원에 있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얼마나 입증하는가의 문제라고 보면은 추가 증거를 지금 이제 특검에서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건이라도 김성교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동네 가보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었습니까? 황제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충실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직활동을 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그 동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찾아내어서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합당한 단죄를 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기소를 하고 그냥 끝내는 거 아니냐 저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 실제 진실을 밝히는 데까지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이게 개발부담금밖에 없겠습니까? 용도 변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건도 지금 문제 제기가 그렇죠. 됐죠. 그게 더 중요하겠죠. 이거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그다음에 양평 게이트와 관련된 것도 끝났습니까? 고속도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 여기에서 김성교 의원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별건이 아니라 연결돼 있는데 아직도 수사 안 했던 내용 가지고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예.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네. 그 김조 대표 말한 것처럼 원래 상하수도 시설이 굉장히 까다로운 곳이에요. 수질 오염되면 안 돼요. 원래 하면 안 돼요. 정화구역이어가지고 네, 네. 공사를 할 수도 없고 공사를 해도 상하수도 시설을 원래 업자가 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용도 변경이 있으면서 한 번도 시행도 안 해본 원래 시행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다음에 800대 외출이면 350대 되면 작은 사업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최은순 김건희가 그걸 맡게 되고 그다음에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가지고 상하수도 시설을 공공기관이 하는 걸로 바뀝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거에서도 최소 매달 몇십억의 특혜가 또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에 그런 분이 적시됐는지 우리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처음에 김진호 구속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때는 국고손실이 적용됐거든요. 국고손실 무서운 범죄인데 그럼 김성교와 김진호가 국고손실 공범이 되는 건데 이번 기소에는 지금 맞았죠. 배임 횡령 이런 것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사문서 위조한 거 토사 반출거량, 투사 반출량을 위조했거든요. 그건 이미 사문서 위조로 그 윤석열 김건희 검찰 시절에 봐주기로 기소가 됐고요. 김진우가 불구속 기소로. 그다음에 이번에 국고손실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배임하고 횡령으로만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네. 종합특검에 추가 수사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특검 추천을 조국혁신당하고 개혁신당이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주당에서는 헌재와 뭐 변협, 민변이 추천하는 거 어떻게 했느냐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국민의힘이 안 된다. 헌재는 특히 현재 진보 우위를 평가받아서 니네 편 아니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파면 결정을 한 것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진행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겠니?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하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공동 단식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개혁신당이
우리가 공동 발의해서 특검법 이 관련해 가지고 특검 추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일부러 뭔가 좀 되지도 않을 제안하고 시간을 끌면서 누가 봐도 지금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타격이 클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 네. 개혁신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관련된 인사가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밝혀진 게 없을 뿐이지 앞으로 뭐 있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수사가 번지면 그쪽으로도 인사가 나올 수가 있어. 그때 돼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뭔가 좀 중립적인 기구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조희대 사법부는 저희가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직위원 재판부부터 시작해서 내란 수계를 정말 구속 취소했고 조희대 사법부랑 민주당이랑 지금 1년 동안 거의 지금 계속 지금 의견이 안 맞고 서로 지금 공격하고 이런 사이인데 어떻게 여기다 이걸 할 수가 있겠어?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이번에 내란 재판부가 결국은 그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건에 있어서 어떻게 수사를 담당하는 그러한 상위 부서인 법무부 장관이 내란 재판부를 지정할 수 있냐? 이것은 위헌이다. 아니 그러면 판결하는 판사가 저기 검사 정하면 그건 위헌 아닙니까? 이것도 이해 충돌이죠.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저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아닌데 그러면 각자 법안 내서 표결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냥 시간 끌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그리고 사실은 내란 종합특검도 그렇고 통일교 특검도 그렇고 통일교 특검이 내란 종합특검에 유사한 그런 특검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3개 특검을 수사하면서 통일교 관련 불거지니까 국민의힘이 하자는 거고 내란 종합특검도 통일교 특검하고 똑같은 게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 그러니까 각자 의견이 다르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올려갖고 저는 표결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끌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통일교 특검을 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공경에 처할 것이다. 니네들이 지금 현재 마치 민주당을 잡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처럼 하겠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라는 사유 하나만을 더 추가할 것이다. 유사종교 집단의 몰표로 경선판을 뒤집어본 윤석열 경선 총괄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교도 끌어들여서 자신이 직접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통일교 신천지 특검하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인데 기왕에 여야가 특검에 합의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오히려 한국 정치판을 정화하는 것으로 이걸 계기를 삼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준표 전 시장이 본인이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분도 하루에 2번은 맞는 말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을 맞더라. 이거하고 좀 빗대가지고 하는 말들이긴 한데요. 결국 이제 특검 받기로 했는데 통일교 특검 지금 받은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게 정기현 대표님 오히려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또 곤란해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야 안 가리고 다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국힘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만들 때 국힘과 어떤 밀월 관계를 형성했고 자금을 지원받았느냐 아니냐라는 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지금 2020년 전후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민주당에 연루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천원궁에 갔다, 천정궁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의 사실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다만 당사자가 인정 안 할 뿐이지 그게 이제 드러날 텐데 거기에서 금품 거래가 오갔다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아무리 많아도 5명 안쪽 일 테고 국힘은 100억 자금 지원설 권성동이 받았던 돈이 1억밖에 없느냐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면 유불리로 따지면 어쨌든 국힘이 훨씬 더 대상이 많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특검에서 수사 추진할 때 이번에 정치권에서 통일교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일거에 정리하는 정치개혁의 과제로 삼고 가보자라고 하면 저는 유불리 따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추천 그리고 개혁신당의 추천 다 보고 국민들이 봤을 때 저는 민주당이 좀 포용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그냥 받으면 된다. 다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제가 통일교 취재 오랫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정치권에 돈을 준 걸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세 사람일 겁니다. 한학자가 알겠죠. 총재. 두 번째 정원주 비서실장이 알고 있다. 왜냐하면 금고지기로 가방못질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지금 거론되고 있는 윤용호가 이미 2018년부터 완전히 실권을 가지고 1년에 1,500억에서 2,000억 원의 돈을 해외 선교 명목으로 썼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재정국장은 누가 했습니까? 이 윤용호의 부인인 이신혜 국장이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제 잡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비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불법적으로 해외에 자금을 도피시켜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영호, 이신혜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횡령이 있었다고 한학자가 의심하면서 고발을 했어요. 이거 찾아내면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누구한테 돈 주는데 불 것이다. 두 번째, 한학자가 600억 원대의 라스베가스 도박판을 벌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정원주도 갔어요. 다른 사람도 같이 따라가서 600억의 도박을 했는데 이걸 누가 찾아냈느냐? 미국 조세 당국에서 불법적인 자금이 들어와서 라스베가스 도박을 했다라고 해서 춘천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검찰이 외압을 했을 것이다. 누군가 정치인이 나섰을 것이다. 어느 날 이 사건이 없어져 버렸어요. 야, 도박판 600억 이거 찾아내라. 이 돈의 출처가 어디였는지, 누구 돈이었는지, 왜 그렇게 했는데 미국 조세당국하고 협의해서 한학자 정원주가 여기 개입이 돼 있어요. 자, 이거 그러면 찾아내자라고 수사를 하면 이들이 정치권에 어떤 로비를 했는지 드러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학자 윤영호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누가 특검이 되더라도 수사 항목에 이것을 밝혀야 한다. 이거 외에도 제가 나중에 밝히지 않았다 한 5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 낱낱이 정보를 공개할 테니까 수사 대상에 딱 적시를 해서 이거 밝히자 하면 이들이 진실을 이야기 안 할 수 있나? 그러면 당장 해산 사유 나오겠죠. 100억 지원설 통일교 안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충분히 하고 남았을 것이다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100억 지원설도 수사를 하자. 나온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아니고 금고에 지금 현찰이 280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에나 한화 뭡니까? 왜 그러면은 달러가 1310만 달러나 나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로비할 때 해외로 보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로비할 수 있는 것은 달러다. 원하는 추적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거 지금 밝혀만 내더라도 이것들이 안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수사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통일교 특검의 추천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로 지금 싸울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저는 특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 그 위에서 수장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서 이걸 흔들어댔느냐가 그 사건의 수사 결과를 성패를 좌우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방향을 잡는 것도 역시 특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나 이런 사람들도 지금 여기에 지금 목을 매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객관적인 기관에서 중립적인 기관에서 특검 추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특단의 조치를 우리가 강구하겠다만 협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협박. 일단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의 이슈가 되면 야당이 추천했고요, 최근에. 그다음에 구집권 세력이 이렇게 걸쳐있으면 또 그때는 반대되는 세력이 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도 특검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 아니 국민의당이 추천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너무 거짓말하면 안 되죠. 다만 이렇게 여야가 약간 걸쳐있다고 생각할 때 일반 국민은 그럴 것 같아요. 가장 그동안 특검 역사상 중도 중립적인 데가 추천한 거죠. 대한변협 정도 아닙니까? 대법원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사실 또 민변은 우리 진보기억진이 산시 때문에 민변에게 주권 주는 건 저는 찬성이지만 논란이 있었겠죠. 그 자리에 그러면 대한변협 정도에서 빨리 합의해버리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변협 못 믿겠네요. 그러니까 대한변협 놓고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여야 그리고 저는 하면 다 국민의힘당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접촉한 사람이 있죠. 거기도 어디로 다 있죠. 얼마나 집요하게 그리고 동네 통일교회가 와서 찾아오는데 그 보세요. 전 장관 사진 때 보면 선거운동 중에 책 이렇게 하면 찍어주잖아요. 그걸 어떻게 안 찍힙니까? 그런 건 다 국민들도 면책해 줄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한학자나 이자들이 정교 분리를 어기고 정치에 잠입해가지고 권력이나 특혜나 비리를 저지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권력. 거기에 협조한 사람, 특히 돈 받고 협조한 사람. 뭐 마음으로 그냥 하고 만 사람이야. 처벌이 쉽지 않죠. 아니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왜 이렇게 서두르냐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당에서 위기인 거예요. 네. 쫓겨날 수가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삭발을 하거나 단식이라도 해서 이 당내 위기 국면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통일교 특검이라도 무리하게 진행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들과 생각이 틀리면 나 그러면 그냥 오늘부터 그냥
삭발하든지 단식하겠습니다. 이거 들어넘는 거야. 아니, 이준석 왜냐면은 그 이유가 안 되는 게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서로 숙성을 해서 합의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합의할 생각이 없고 일부러 특검을 파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죠. 지금 특검 부분을 저는 사실 상당히 우려했던 게 뭐냐면요. 지금 이번에 이 통일교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게 사실은 이게 그 민중기 특검에 파견되어 있던 파견 검사들이 지금 흘린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흘렸느냐?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자신들이 특검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원래 검찰이 수사를 하고 싶어 했는데 검찰로 사안이 안 오니까 이걸 특검으로 가져가서 그 특검에 지들이 들어가서 이재명 정부 수사하겠다 이런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의 문제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고요. 또 검사들 함부로 뽑아다 쓰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좀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장종학 대표 몰아내겠다 하던 얘기가 사실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동훈하고 지금 손을 잡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정치력이 부재해서 세를 형성하지 못하는 틈에 단계 때문에 위협감을 느끼니까 오히려 장종학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냥 장종학 체제로 계속 갈려는 듯한 느낌이 조금 좀 들거든요. 사실 여러 분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사실상 백기투항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긴 하죠. 근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야 그걸 받아줄 수 있겠으나 장동혁을 옹립한 세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절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한동훈의 어떤 잠시 본인만의 생각으로 잠겨 있다가 결국에는 뭐 위야무야 되지 않을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간에 살아남는 게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거든요. 네, 살아남기 힘들어 보입니다. 정치력도 없고 무엇보다 사람이 비전이 없어요. 아니 게다가 한동훈 전 대표가 행사하는데 한동훈 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안 가요. 왜 그러냐? 장종혁 대표가 아직까지는 대표인 되다가 내년 지자체 선거 당협위원장 자리 또 뺏길 것 같고 이러니까 사실은 일부러 자기네들은 뭐 안 간다 하지만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장종혁 대표가 또 얼마나 그 특단의 극우적 생각과 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또 특검을 조금 엉터리를 만들까 이런 걱정이 조금 드는 건 사실입니다.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지금 한 20명 정도가 가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온 사람은 5명이 왔고 그 5명이 온 사람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여기 갔다 왔어요라고 이렇게 보통 올리지 않습니까? 인사말만 하고 본인이 그 갔던 흔적을 아예 남기지 않는데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국힘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인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일부러 우리가 안 간 거다. 정치적으로 보일까 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은 이렇게 했다. 이거 당신들 부담되면 안 와도 되니까 그래도 갈 사람 저거 예를 들어 김재호 대변인이 출판기념회 하는데 정치적 부담이 된다. 노희 변호사하고 만약 경쟁관계 있다. 그럼 두 군데 다 가지. 왜 일부러 안 가겠어요? 그만큼 이제 부담이 있어서 한동훈 대표 쪽으로 가면 혹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이제 한 것이지만 몇 사람이 가긴 갔는데 거기에서도 본인들이 왔다는 표시를 안 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동훈은 맞서 싸워야 본인의 존재감이 일단 유지되고 그 다음에 당내 혁신 논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손을 내밀고 한번 잡자 그러면 그 싸웠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돼요? 2년간 당원권 정지가 됐는데 그러면 만약에 맞서 싸워서 결과적으로 이기면 어떻습니까? 당의 주류가 되면 그 당원권 정지 다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윤리감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 뭐 이렇게 열어서 다시 하면 되는데 한동훈이 주저앉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두 참모 그룹이 있다. 하나는 온건 노선으로 지금 손을 잡고 일단 살아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나. 두 번째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끝까지 맞서 싸워서 개혁보수로 가야 한다라는 것에서 결국 한동훈은 그냥 현실적 타협을 선택했죠. 그래서 누가 실제로 이익을 받느냐. 장동혁요? 아니요. 민주당이 이익을 가장 많이 봤다. 왜냐 바뀌지 않을 거니까. 제일 무서운 거는 지방선거 전에 비대위 체제로 가고 혁신 경쟁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어서 아예 이제 국힘이 바뀐다라고 하면 선거가 어려워질 건데 네. 오히려 장동혁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민주당은 속으로 표정 관리를 해도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았는데 아직 뭐 실행은 안 됐죠. 근데 이제 권고를 받았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지역구가 사실은 국민의힘은 당선되기 힘든 그런 험지입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알아요. 고향 특례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당원권 정지를 받으나 안 받으나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런데 김근식 당협위원장만 해도 최근 입장이 달라졌어. 나를 친한결로 부르지 마라. 아니, 당계 관련해서 왜 한동훈 전 대표는 사과하지 않냐? 진솔하게 사과해야지. 근데 김근식 그분하고 이번에 김정혁하고 한동훈하고 또 손잡고 며칠 전에 노량진에서 밥도 먹었어요. 그것도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고 뭐 술 한잔 먹었는데 그 논란되는 사진을 김종혁 의원이 올리면서 올렸죠. 내가 좀 꾸사리를 줬다 이렇게 글을 썼더니 바로 김근식 당협위원장이 반박했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다. 그것도 몰래 사진 찍어갖고 올리고 불쾌하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했고 결국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당협위원장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지역위원장들과 국회의원들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다 조직 당무감사를 해놓은 상황에 그거를 그렇죠. 성적표를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반기를 들면은 쳐버리겠다 이런 신호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으로 시범 케이스로 보이다 보니까 아 내가 드러내놓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행동은 못하겠다. 야.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장동혁 대표 머리 진짜 좋네요. 아, 그렇게 좋은 머리를 왜 이렇게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민주 저기 당진 서산 고속도로 종점에 투기를 해놨다 걸렸다니까요. 처제 이름으로 또 해놨다는 예, 뭐 이런 또 얘기도 이상한 나왔죠? 땅도 하나 아니, 발견되고. 다 한동훈 전 대표 모시면서 사무총장으로 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국민의힘이 내란 세로 남아 있는 건 불행한 일이지만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해서 완전 몰아내는데 장동혁 체제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쭉 가라 그러죠 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결국 이제 통일교 특검 어떤 식으로 누가 추천권을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국혁신당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 당이 합의해서 추천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을 아바타 삼아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 하는 거 아니겠느냐. 게다가 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는데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민주당 얘기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 또 답답하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사필 규정이 될 것이다.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59%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는 MBS의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정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평가도 58%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더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현재 대통령과 우리 또 여러 국민들께서 같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에 뿌듯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꾸 이상한 소리들에 현혹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훨씬 더 본인들의 이 내부적인 상황을 좀 단속을 하고 빨리 정리를 하시고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방송 중에 제가 이제 민심 체크라는 이름으로 게시판에 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올렸냐면 전직 보좌진과 이전투구식 싸움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은 이렇게 했는데 네. 비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번 끝까지 싸워서 결백을 증명한다. 2번 억울하더라도 일단 자중한다. 3번 책임지고 대표직을 원내대표직을 사임한다. 4번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5,800명이 한 20분 만에 이렇게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스픽스를 보고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의견을 냈을 것 같은데 압도적으로 높은 쪽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나와서 이게 민심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문제가 당에 부담을 주거나 특히나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되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지혜로운 방안으로 이런 문제가 좀 확산되지 않도록 좀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막 그 말씀 하시자마자 3번이 쭈르륵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방금도 한동훈이가 김병기 원내대표 조롱하는 글 올리는데 민주당이나 민주진보진영을 전부를 조롱하는 글이네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올렸나요? 아니 뭐 이제 소개도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곤란하고 공경이 차고 공격을 받는 황당한 처지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내란 척결을 주도해야 될 세력이 오히려 한동훈이 같은 자한테 조롱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태가 한동훈 전 대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의 의원직 유지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즉시 사퇴하라. 이런 반성할 수 있는 용기만이 전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근데 민주당은 다 저러고 사니까 원내대표 지금 계속해래요. 이 얼마나 심각한 조롱입니까? 민주당이나 민주진보세는 그런 놈들이 많으니까 다 그러니까 너 그냥 원내대표직 해라. 그러나 국민세금 받는 국회의원직은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도단인데 이런 조롱을 받는 지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을 잠깐 만났는데 장탄식을 하더라고요. 아, 정말로 그 혹시 법인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그 후원금 카드도 진짜 엄격하게 공사 구분도 하고 차량을 이용할 때도 엄격하게 구분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고 이걸 요즘 벗어나는 거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서 이제 얘기를 하던데 이제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 이거 지금 빨리 정리정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직은 민주당이 우리는 다 저러고 사니 괜찮다고 하면서 유지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즉 우리는 다 저러고 사니 괜찮다라고 민주당이 한다면 원내대표직을 유지해라. 괜찮다. 나는 상관 안 하겠다. 하지만 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직을 저런 분이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두가 김 원내대표처럼 산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민주당 정치인들 정말 다들 그렇게 김병기 원내대표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네요. 민주당 정치인들 정말 다들 그렇게 김병기 원내대표처럼 살고 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님 본인이나 잘하세요. 지금 본인이 진짜,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진짜 검찰 동원해갖고 조작 날조 사건 수사의 주범이 누군지 정말로 특검할 수 있으면 아니 요놈들은 찾아내야 된다. 검찰 특활비로 3천만 원, 3억, 30억, 300억도 마음대로 쓰는 놈들이 어디서 입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궁지에 몰리니 자기 보좌진의 대화방도 공개하던데 그럼 그 보좌진들이 없는 걸 조작했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김 원내대표가 이해관계자들한테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건데 도대체 그런 대화 내용 올려가지고 무슨 물타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 대해서 할 말이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다가 계속 피해가 좀 커지면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물러나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선행적으로 뭘 대처를 해가 이런 것들을 당에서 가지고 있는 윤리 기준 이런 거 혹시 이런 게 과거에는 없었는지 있었는지 탈탈탈 털어내는 계기로 삼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이것은 당사자가 책임지고 할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대표 차원에서 나와서 이 문제에서 빨리 정리정돈하고 넘어가야 되지 이거 어떻게 질질 끌고 갑니까? 베티 SH님 너나 잘하세요. 해피푸님 김 원내대표 때문에 우리가 조리 돌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셨고요. 정말 처참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찰리님 더 터지기 전에 그만 내려오세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오늘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에서 제공하는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드리는 이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저희들이 제안을 해드리니까 1644-1236 또는 010-7613-3303으로 연락하시고요. 카톡 또는 문자 상담 예약 24시간 가능하니까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무조건 쓰셔야 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달 나가는 요금이 부담이 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에서 준비한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함께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추가로 스픽스 채널 보고 상담받으시고 가입하시면 비밀 혜택도 추가로 드리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이 주어지니까요. 본인 가입 후 지인을 추천하십시오. 그러면 추천할 때마다 최대 8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해피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더 중요한 거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해 좀 잘 돌아보시고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